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화요일 3명이 합쳐졌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정치 이슈를 철저히 해부하는 송강정철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늦었군요. 네. 뉴스 파이팅인데. 뉴스 파이팅인데 송강정철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좀 파이팅 넘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파이팅. 아침부터 좀 오늘 신나지 않으세요? 왜요? 뭐가 좋아서?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저희는 뭐 계속 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국회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첫 만남이 있었는데요.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다수당 먼저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다수당. 일단 예. 그 첫 만남에서부터 네. 두 분의 개성이 너무 잘 드러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직진 본능, 뭐 할 얘기 다 하시고. 예.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과거에도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의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막 밀어붙이는데도 의원인가 저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예. 진짜 이 유연함이 돋보였는데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참 그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셔가지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쉽게 말해서 돌직구를 던져버리니까 조금 예. 당황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제 22대 관련해서 원구성이 이제 닥친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부터 참 난관이 예상되는 만남이었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상견례 할 때, 그러니까 네. 당대표나 원내대표 당선되면 이제 상대당을 예방하러 가잖아요. 그 상견례 할 때는 보통 이제 덕담을 하고 네. 또 덕담 중에 뼈 있는 말을 조금씩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돌직구를 던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좀 이례적이었고 그래도 넥타이 색깔을 좀 골라서 메고 온 성의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 우리 청취자들 들으시려고 재미있는 말씀 좀 드리면 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남자들에게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넥타이가 남자들이 유일하게 장난을 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넥타이 색깔이 정치적인 상징성이 부여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넥타이 색깔로 보여주셨던 성의를 앞으로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결론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원구성이 첫 번째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 그리고 더해서 이제 운영위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관례상 이제 뭐 견제를 위해서 뭐 법사위는 어쨌든 소수 정당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뭐 관례라는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민심에 맞춰서 지난 21대 때 너무나도 많은 법안들이 어떤 정쟁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저희 민주당한테 한번 책임 정치 한번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너희가 한번 가져가서 한번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도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논리 어떻습니까? 그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네. 2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그 국회의 전통이요.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물론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전반기 한번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긴 했지만 2004년에 그 전통이 확립된 계기가요.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원내 과반을 했잖아요. 그때 152석을 가졌을 때 그때 이 전통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열린우리당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걸 용인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이 전통을 20년 지나서 갑자기 깨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다 독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스스로 노무현 정신을 깨는 겁니다. 노무현 그런데 정신에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조금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거부권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근데 거부권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럼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견제의미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 이미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통령께서 한 번 쓰기가 어려웠지 10번이나 쓰셨는데 앞으로 더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실 거면 저희한테 법사위라도 좀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법사위라도는 사실은 여당이 해야 되는 얘기인 게 지금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국회법상 역대급으로 작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네. 2021년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예. 그 전에 국회 선진화법에서는요. 그 법사위에서 120일 동안 들고 있으면은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걸 2021년에 60일로 낮춥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과 맞교환을 해서 후반기부터는 법사위원장을 다시 국민의힘에 주겠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권한보다 한 절반 이하에 불과한데 그것조차도 안 주겠다고 하면 정말 민주당 입법 절차는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뀐 다음에도 법안이 얼마나 많이 통과됐으며 우리가 민생 법안을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결국 정치적인 법안까지 다 막혀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았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이번에 특히나 22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 많은 특검법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권력형 어떤 의혹에 대해서 지금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도 대통령실을 이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여당이 또 운영위원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운영의 개최가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과거 18대 때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런 관례 때문에 저희가 양보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을 가지고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지자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한번 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책임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소환을 해가지고 운영위 열어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운영위원장을 그 여당에서 가져가면 이런 것이 원활하게 열리지가 않아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임위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의혹이 조금씩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큰 이벤트로 가지 않을 어떤 소지도 있다는 점.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이야말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통령의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존중해오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례였고 네. 그다음에 무슨 자꾸 의혹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이 규명이 안 되면 뭐든지 특검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하시면 되지 운영위원장까지 뭐하러 가져갑니까? 그러게요. 청취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의 권한이 막강하죠. 사실은 뭐 직권상정도 할 수 있고 또 의사일정 변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성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 이제 의원이 다선 그리고 연장자를 존중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를 이제 지지 선언을 한 건 다름이 없죠. 근데 우리 강성필 네. 위원장께서는 네. 항상 깜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그 결과에 부합하는 겁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예. 게 영향이 있었는지 그대로 된 거예요. 아, 이분이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깜이 되는 것도 말을 했지만 또 뭐를 말했습니까? 국회의장은 다음 정치 일정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냐하면 예. 본인의 다음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유불리대로 행동하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배제되어야 된다고 하고 했는데 추미애 그 후보께서 대선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를 끝낸다. 네, 마무리를 하시겠다라고 예.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에 헌신하겠다라고 이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분이 두 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추미애 의원직.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어쨌든 추미애 당선인이 어떤 국회의장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의원들이 이것을 뽑기 때문에 의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원내대표를 했다는 강점이 있더라고요. 우원식 의원이. 그리고 또 추미애 당선인이 당대표를 했을 때 그때 또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의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그래서 본인은 또 이제 이번 국회의장은 중재적인 느낌도 필요하지만 협상력도 필요한 국회의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어떻습니까? 네. 이 당내 교통정리. 근데 그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단일화를 한 날 당일에 이제 정성호 의원도 드랍을 했잖아요. 네. 단일화와 사퇴가 같은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교통정리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의원과 당선인들이 보면은 그게 무슨 사정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거의 추미애 의원으로 굳어졌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교통정리가 가능하겠는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의 추미애 당선인이 굉장히 예측 가능하지 못한 점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드루킹 같은 경우도 추미애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책골이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에 그 유명한 환노위원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은 못 들어갔는데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그 노동조합법 개정안 단독 처리했던 거 그 유명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됐을 때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민주당 입장에서 고심이 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미국 정치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거가 가까워지면 입이 거칠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내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강한 발언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당선인이 과거에도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자당의 어떤 의견과 반하는 본인의 소신에 관철을 해가지고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이라는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이 되면 네. 혹시라도 이제 균형감이나 책임감 여러 가지가 생기고 본인께서도 이제 마무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존경받는 국회의장이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보여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올 때 만나게 될 텐데 추윤 갈등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거든요. 아니 그런 우려가 네. 있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낸시 펠로시 네. 그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원고를 북북 찢어버렸죠. 그런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네. 그것은 뭐 민주당과 또 추미애 당선인 본인에게 큰 자책골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팀 구성을 했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창수 전주지검장 검찰 내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사건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인사에 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과 관계없이 어차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수사팀이 꾸려졌고 네. 또 방향도 잡았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뭐 조사의 강도 또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이 그 검찰 고위급 인사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팀 자체를 교체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이 중앙지검장 교체 시기가 중요한 거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새로운 민정수석이 임명된 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한 지 10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새로 오신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누구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이어서 입 아니겠습니까?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어떤 징계하는 과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분이 오신 건 어떤 의냐? 네. 오신 거와 동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팀이 거의 해체된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조사하려고 했던 1차장 팀도 교체가 됐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4차장도 또 교체가 됐고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분들이 승진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법가에서는 평가하기를 자천이다. 그리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환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로 익힐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 검찰의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의견을 들었나.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행사를 일정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화들짝 놀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달 정도 남았는데 거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측근 참모들도 거의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민정수석을 부활시킬 때 그때 야당에서는 이게 어떤 검찰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인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명품백부터 정리를 해서 야당의 특검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약속 대련인가라는 어떤 의혹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네.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건 대통령실과의 갈등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예. 참 걱정이 된다. 걱정된다.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야당이 관심 있는 것은 뭐 대통령실의 갈등이든 뭐든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그 얘기 조사가 듣겠죠. 어떻게 될 예. 것인가. 그래서 제 포인트를 잡아서 좀 반론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2년이 됐잖아요. 2년 됐군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중요한 사건이 검찰에 있으면 인사도 때가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일단 그 점에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과거에 이제 대변인을 했지만 그 대변인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같이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인 인연은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대변인을 하면서 같이 근무는 했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언론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무슨 찐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렇게 어떤 검찰 고위 간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말로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전주지검에서 무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냐면 앞서도 잠시 언급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위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인사의 의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을 그만하라거나 적당히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거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바뀐다고 한들 이것은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뭐 대강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조차도 사실 며칠 지켜보면 또 알게 될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정가에서는 이제 이러한 중앙지검장의 교체 그러니까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사실 올해 초에 교체하려고 했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럼 나부터 잘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의 어떤 전격적인 인사 때문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수사팀이 교체만 돼도 시간이 더 늘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하려고 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국민께서 보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게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특검의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맞죠. 일인데 네.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지금 그런 인사가 됐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의 명분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일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하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그 새로 교체된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금 중앙지검에서 한다면 네.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요. 예.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으로서 야당으로서는 네.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혜병 특검부터 제대로 하고 나서 성과가 있고 나서 또 다음 특검으로 넘어가야지 한꺼번에 많은 특검이 네. 진행되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민주당은 한 7개, 8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특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검과 관련된 조사팀이나 수사팀이 압박을 받아서 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진행하는 자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추론이니까 어떻게 수사 되시는지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라인 사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부당 조치 강력히 대응하고 반일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한다 이건데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먼저? 일단은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멍 이런 SNS도 올리고 하던데 네.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어제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천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4월 27일에도 외교부가 언급한 게 있고 29일에는 과기정통부 5월 6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그다음에 5월 10일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 이렇게 쭉 그동안에 발표해온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할 때 다 네이버 만나서 의견 청취했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에 계속 걸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듯한 그런 선동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네.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냉정한 이성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야당이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협력하는 건 마찬가지 맞는 일이지만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네이버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국가 정부도 할 일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로서는 그 전에 또 있었던 메시지는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 네이버 나름대로의 어떤 속사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행태들 그 어떤 행동들이 과연 이 네이버가 지금 일본에서 받고 있는 불공정한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득이 있었느냐예요. 그리고 이 시기도 문제인데요. 최초에 이제 야당의 지적은 이겁니다. 네. 일본 총무성에서 네이버에게 행정 지도를 하고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 정부가 나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서야 돼요? 네, 바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인터넷망 이용료와 관련해서 정부 강하게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했고 또 르노 닛산 지배라든가 또 미국에서 틱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활발하게 나서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고 나서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또 2018년에 제가 되게 기분 나쁜 건 뭐냐면 2018년에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일본이 지분 매각하라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한국에게는 지분 매각에 압력을 주는 건지.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게 그 팩트가 아니라는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외교부가요 4월 27일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기정통부는 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고 네이버와 협의해 왔다. 4월 29일에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지분 매각이 된다면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서 적극 나서게 될 거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제 네이버도 어떤 기업으로서 경영상의 판단이 있다면은 어떤 의사인지를 분명하게 정부에 알려달라는 것이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르노 닛산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요. 원래 르노의 지분이 43.4%였어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2018년에 그 카를로스 곤 회장 배임 혐의로 수사해가지고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보석으로 나왔다가 그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겨가지고 몰래 일본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한 다음에 르노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작년에 닛산 지분을 팔았어요. 지금 43.4%에서 15%로 줄어들어서 닛산하고 이제 같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뭔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갈 때 제 말씀은 근데 아니, 정부가 여기까지만 노력은 듣고요.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분 인수 협상이 공시가 돼버리고 예. 한국은 이사가 해임돼 버렸다. 그러니까 노력한 거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쨌든 결과적으로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또 뒤에 한동훈 그러시죠. 전 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예. 해야 돼요. 이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요즘에 그 사진이 막 찍히고 있어요. 그 사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일단은 본다든지. 예. 그 복귀를 위한 그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단계 밟아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본인이 어디 갔을 때 사진 찍히고 영상 찍히고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뒷모습 찍힌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본인도 언론 보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뒷모습 찍히고 그다음에 앞모습 사진 찍히고 영상이 나오고 어허.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중은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뭔가 공식적인 코멘트가 네. 처음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효과를 현재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진 보시고요. 아니 이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다 디자인되고 기획된 거죠. 디자인되고 예. 기획된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느낌이. 설정사셨다. 그러니까 예. 아니 사실 뭐 많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지금 본인의 행보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 디자인이 된 것이다.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이냐? 뭐죠? 결국에는 전당대회 룰과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계속해서 어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본인의 근황을 알림으로 인해서 네.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회자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아질수록 본인에겐 유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 이미 출마의 명분은 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분이 비윤을 외칠 것인가 친윤을 외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전대 룰이라든가 시기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의미 없어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나오면 당선될 것 같아요. 아, 룰 필요 없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왔을 때 비윤을 외친다고 하면 이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상당히 혼란 속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 같다. 네.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조금 여러 가지 좀 네. 성격은 다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은 높지만 네.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어떤 국민과 당을 네.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지율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요. 네.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개인 좀 정리를 생각이죠. 할게요. 네. 어떻습니까? 이 총선 패배 책임론까지 이겨내고 당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일단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알고 아, 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이제 해봐야 알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결과를 여기 예단하지는 않을 텐데 네.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네. 우리 드라마 모래시계에 보면은 친구는 말했다. 그 다음이 문제다. 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오래된. 네.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네.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시사령관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이번 당 대표는 평시의 수장이거든요. 아. 선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없을 수 있고 왜냐하면 선거법 재판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또 그 전에 당대표를 내려놔야 돼요. 국민의힘 당원상. 25년 9월에 대권 주자는 당대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지휘를 못해요. 그러면은 평시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당대표를 해야 됩니다. 선거 때처럼 리더십이 이렇게 딱 단합돼서 세워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친윤 비윤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친윤 비윤 스탠스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192석의 지금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해야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문제가 뭐냐면 마무리해야 돼요. 당 대표 그래요? 네. 당 대표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저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우리 저는 근데 그 합쳤어요. 이후에 예. 또 대권까지 가는 것도 저는 참 문제다. 아, 그래요? 짧은 시간에 경험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좀 쉬셔라. 민주당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또 두려움의 말로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그 입담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쭉 달려와 봤는데요. 3명의 합의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이름을 바꿔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